여러분 환영합니다. 내빈 소개인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VIP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네, 다 중요한 분이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 스스로 내가 중요한 인물이다, 소개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생각으로 자칭 우리 박수를 한번 칩시다. 우리 김승규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말, 우리 모임의 대표 자격으로 인사말 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이 신년 우리 자유민주시민연대 출범식과 또 신년 한해식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김진영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모여서 예비적인 모임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해서 이 국가의 엄중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시민 국가를 완전히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의미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뜻을 받들어서 훌륭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사는 딱 한 분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나오셔서 축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황교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뜻깊은 날 이곳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시민연대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꼭 필요한 조직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탄핵 심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난국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국무총리로 또 권한대행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봤는데 정말 이래서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엉터리 중단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때부터 계속 대통령을 지키자. 우리가 지키자. 정치가 버리면 우리 국민이 지켜드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탄핵이 되면 첫 번째 탄핵과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탄핵이 저들의 뜻대로 성공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정말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출발점을 탄핵 저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그런 계엄이 아니었습니다. 포인트 계엄이었어요. 부정선거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서 선관위 3개 단체 조직에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핵심 계엄이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론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잊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나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까지 이제 깨게 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교할 것도 없네요. 젊은이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요.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가실 때, 그 공수처로 가실 때 거기를 지켰던 것도 젊은이들입니다. 물론 어른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몇 번의 재탄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만들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시민연대가 그 역할을 앞에서 해주시게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께서 이걸 맡아 가시고, 또 정말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연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저희 신년 할애회식에서는 두 분의 좋은 강사분을 초빙해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국제정치학 박사이신 이충근 박사님의 한국의 계엄 및 탄핵 사태를 보는 미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충근 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서 강의하러 가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몇 분 하면 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오승배 이 젊은 친구가 10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9분 59초 되면 땡 해주세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이 답답한 이런 시점입니다. 제가 그 정치학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기업 났다는 날 텔레비를 딱 틀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19번을 틀었는데 다른 데는 뭐 하나 보자 하고서 했는데 다른 데서 또 자기 방송을 하더라고요. 원래 계엄령의 원칙은 아나운서가 한 명으로 바뀌는 게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이 딱 터졌을 때 텔레비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KBS 아나운서가 모든 방송에 다 그 사람 얼굴만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 뭐야? 예. 아침에 깼더니 또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그리고 저는 국제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편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요한 일은 국제정치하고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견이 있는데 이게 뭘까?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중국과 미국이 지금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여기서 터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이유에다가 국제정치를 넣더라고요.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외교가 탄핵의 사유가 될까?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들이 말이죠, 외교, 전쟁, 국방안보, 이거는 국가가 살고 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에러를 낼 때가 있는데 그 에러를 봐줘야 된다가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외교정책에 관한 거는 한 30년 있다가 공개를 합니다. 역사가 판단하라라는 것이지 그 순간에. 그런데 우리나라 이 탄핵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외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잘 지내고 북한하고 잘못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못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잘못 지내가지고 엉터리 외교를 했고 국가안보를 망쳐놨고 우리를 고립시켰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미국 사람들이 탄핵 이런 문제에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로 개입을 하더라고요. 외교 정책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미국이 개입을 시작했는데 제가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6.25 때랑은 이 격이 다릅니다. 6.25 때, 6.25 나기 바로 몇 달 전에
미국이 방위선을 한국을 뺀 극동방위선을 이제 걷습니다. 그거는 한국 너네 가져가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도우러 왔죠. 중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도덕주의 때문에 온 겁니다. 한국이 아무리 소중하지 않더라도 소련이 이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겁탈하는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진 거가 미국이 야 이거 물건이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이거 뺏기면 큰일 나. 중국하고 싸움에서 한국은 결정탑니다. 한국을 뺏기면은 그러면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계엄을 내리면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맨 처음에 몰랐을 때 체포당한 사람도 없고 구금당한 사람도 없고 압수수색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며칠 있다가 저기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슈가 계엄을 내려서 대통령을 몇십 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탄핵을 했고 저기는 이 사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체포 구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거기 때문에 6시간짜리 계엄을 한 거야. 그 지금 2개로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대통령 평생 해먹으려고 계엄을 내렸어. 이민주 국가에서. 그쪽이 탄핵파입니다. 아니야, 이 나라를 살리려면 부정선거를 이거를 밝힐 방법이 없어서 그 시간을 벌려고 저걸 한 거야. 이렇게 돼 있죠. 네, 윤 대통령 가치외교 이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날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외교 정책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소추 안에서는 또 그걸 뺐습니다. 뺐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만은 계속 첫 번째 탄핵소추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갖고 쉬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탄핵소추 안에 두 번째는 뺐고 얘가 어디다 써야지 딱 맞나요? 여긴가?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중국에 대해서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미국이 무지하게 화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열한 정부에 의해서 동맹국 한국이 능욕당하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미국에서 하원의원 3번째 당선된 분도 이제 지금 한국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이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파들은 지금 탄핵을 당하고 있는 세력이다. 거꾸로 이렇게 정확하게 전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미국에서 나온 이 방송은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표시한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방송입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대북 억제력 유지돼야 된다. 맨 처음에는 이 말만 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한국은 미국 편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사람도 고돈창 박사라고 한국 문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고 트럼프 친구인데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뭔가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저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민주당이에요. 총체적 권력을 추구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같은 일, 총체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오늘 올린 거는 제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갖고 써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한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그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썼어요. 저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남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생각이 그리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고돈창 박사의 언급인데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이 제공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한 한국에서 공정선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완전히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가감 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은 북한의 선전기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돈창 박사. 그 사람 말이 세죠? 지금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투쟁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할 때다. 중국과 북한이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시각입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한국 신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에서 이 사진을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가 거꾸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거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텅텅 빈 데는 탄핵 반대하는 사람 해가지고 거꾸로 보도한 거가 미국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쉐쉐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일보가 그대로 또 했더라고요. 이거는 앞에 미국에서 더 먼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국방장관이 부정선거 밝히면은 국민도 계엄 찬성할 것 1월 4일 날 나왔죠. 저분은 제가 그냥 뭐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분인데 직책이 작전본부장입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전체 지도를 놓고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그냥 허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유필을 통해서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중국이 껴있군요. 중국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국제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제 카르텔. 국제 카르텔이 껴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헌재에다가 뭐 중국 사람이 잡혀있다는데 그 사람 이름을 공개해달라.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건이 된 것이죠.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학자로서 이런 것을 고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아마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로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4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두 번째 당선된 다음에 내가 4년 전에도 내가 이긴 거 맞죠? 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의 국가 캐시 파텔이라는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제 그만 훔쳐가. 내 표로 왜 니네들이 다 훔쳐가는 거야. 이거 4년 전에 트럼프가 만든 구호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젊은 사람이 똑같은 구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거 보고 놀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바로 오늘 아침에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의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결코 대한민국을 잃으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하고서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그 선배들이 이 나라를 우리 70년 전에 한국전쟁 날 때는 너네가 중요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소련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러 왔는데 지금은 한국 그 자체가 미국한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다. 고돈창 박사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위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미국이 우리를 지지해야만 합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들 우리가 쭉 보시면은 뭐 이것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 체포돼서 나오면은 트럼프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미국의 관리가 한 그런 얘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돼서 나오진 않고 걸어 나온 그런 상황으로 지금 뭐 돼 있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읽고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입장. 저 사람은 케네스 와인슈타인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 문제 전문가고 저 사람이 트럼프의 그 자문 하는 그 공화당 쪽 학자인데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 일본, 미국이에요. 우리 세 나라는 가능한 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년 전에 뭐 다른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미국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일본과 미국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장이 무섭죠? 트럼프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5년 전에 뭐 일본 별로 싫어요. 우리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돼. 라고 옛날에 했던 거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 참았는데 이번에는 안 참는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좀 놀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우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했던 중국, 북한 내일 모레다 죽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큰 싸움에 정말 그 마지막 그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애국하시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제 곧 통일을 이룩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네,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이신 이희천 교수님의 현 정세와 대통령 급등 지지율 경고와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유민주 시민연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 정세와 대통령 급등 지지율 경고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세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 같지만 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이 어떤 투쟁은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의 바로 그런 전쟁이고요.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을 넘어 북중로로 가느냐 아니면 한미일 자유민주 진영에 남느냐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전쟁은 어쩌면 제2의 6.25 전쟁이라 할 만큼 이제는 앞으로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상황은 정말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대통령 또 물리치고 또 다른 대통령 우파 대통령 탄생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갔더라면 저는 공산화의 어떤 구분능선을 넘어 이제는 대문만 열면 바로 우리 눈앞에 공산화가 바로 열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한 헌신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이런 어떤 내용적 측면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에서 50% 이르는 지금 한 40일 사이에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경고할 것인지 이 대안의 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오후 한 10시 한 40분경에 비상계엄을 갑자기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라고 했지만 그로 봐서는 정말로 생명을 건 어떤 그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뭐 도박이었다 할까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자 말자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을 도모했다, 내란 수괴다, 또 대통령을 엄호하는 세력을 보고 내란 공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사태,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의도가 뭔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왜 대통령이 왜 지금 뜬금없는 짓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2월 12일 정도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11일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통령이 가만히 숨죽여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특히 지금 대한민국 우파 진영이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망연자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석을 만나가지고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좌파들을 보지 말고 우리 지금 의병들을 보고 지휘관으로서 빨리 메시지를 던져라. 지금 왜 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본인이 깊이 고민하면서 문장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딱 발표하고 났더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됐고 특히 2030 세대들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의도를 알게 되면서 사실 여부가 어느 것이 더 진실인가를 찾게 되면서 좌파들의 그 무지몽매한 사기와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각성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불같이 시위가 광화문에서 그 다음에 또 헌재 앞에서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대한민국 이 하늘 아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지금 11%로 떨어졌던 것이 갑자기 한 달 10일 만에 50%를 지금 돌파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급등세로 됐는데 과연 이것이 갖는 지금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지금까지 우파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7, 8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잘하면 30% 그 다음에 이렇게 진영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한 달만 만에 50%를 통과하는 건 뭔가 지금까지와 달랐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바로 2030 세대들의 대거 동참이 이렇게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2030 세대뿐만 아닙니다. 호남 사람들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 하니까 41%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이 지금 52%까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뿐만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두루두루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다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손가락으로 지금 지지 열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갖는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요거 앞에인데. 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겉으로 민주당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겉으로 보면은 이거 일시적 현상이다. 우파들이 지금 지지율 폭등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면서 여론조사가 과표집돼서 보수의 표가 과표집돼서 그렇다고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검열하면 될 거다. 아니면 또 여론조사기관을 검열하면 될 거다. 이렇게 미봉적인 방법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들의 내막 속에는 전혀 다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이재명 일당 전체주의 체제, 그러니까 친명 일극 체제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미 비명계 김부겸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속속 결집하고 일단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지금 당권파들이 갖는 지금 벌써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냐면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지금 원인을 찾아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실제로 뭐냐면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우파 정책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흑묘, 백묘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얻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위기의식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내 변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내 대한민국 내 헌법재판소에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 그거를 채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증인 채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대로 이런 어떤 내용을 듣는다든가, 이것만 해도 이미 헌재의 선거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고 12월 12일 날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은 10월 달, 11월 달에 이미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보사연이라는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작년 10월, 11월에 여론조사한 건데,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중도가 거의 50%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 10월, 11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중도가 38.5%로 급락을 했습니다. 15%나 떨어졌다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 10%가 우파한테 가서, 우파가 그동안에 한 30% 선이었는데 40% 선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이미 이재명 체제를 경험하면서 많은 중도에 있는 2030 세대나 이런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체제 위기를 느끼고 우파로 다 지금 이게 몰려오고 있는 현상을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미 대한민국 내에 사상적 변화는 그렇게 벌써 계엄 선포 전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대통령이 지금 발언한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다.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의 적은 바로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던진 이 프레임 중에는 지금 이 전쟁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그런 체제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전선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진영 내에 혼선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도 보수라는 이 어떤 그룹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은 앞으로 장기화, 그러니까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어떤 지지율 폭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수 세력이라 하면 25%, 30%인데 또 보수라고 하면 20%, 30%, 또 우파라고 하면 또 그것도 한 30%에서 한 40% 사이인데, 이제 지금 지지율이 벌써 50%를 통과했다는 것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대한민국 세력으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보수, 중도, 그 다음에 우파, 중도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는 중도가 50%나 차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대세냐 반대세냐의 프레임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하면 다 긍정하는 쪽으로 손을 듭니다. 그래서 중도가 없는 이 프레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많은 이 전쟁에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전쟁은 종북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일보라는 데서 어떤 그 논설에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취약점과 급소는 바로 종북 세력이 그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공격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그들의 어떤 실체를 알리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서점에 출판하고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정가는 한 7,000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재 이 정세가 어떤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년 하루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덕담하고 서로 결의의 시간인데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덕담을 다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 8분의 각 단체 어르신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말씀을 주실 분이 계시고요. 한 1, 2분 정도의 짧은 덕담들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들어주시고 큰 박수로 격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가 이 위중한 때에 우리 자유시민 우리 연대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여러 동지들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79년도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그 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유신 정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앞서서 시국 선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회에 이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이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12.6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김진옥 목사님처럼 제가 감옥에는 가지 않아서 할 얘기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의 훈장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저는 그때 거기 있었고 그때 소리쳤는가? 예, 소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중한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45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제가 피켓을 들고 아스팔트로 나가서 시위하고 소리를 지르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자유에 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그냥 덮여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많이 뿌렸는데 그걸 제대로 감시 못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나라가 정말 위중한 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자리에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유시민 우리 연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같은 해안을 가지신 분을 앞세워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저로서는 참 또 축복이고 또 오늘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아마 큰 자랑이 될 걸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힘을 모아서 나라 건설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차량 400대를 이끌고 오신 우리 이건재 목사님, 박경만 목사님, 그 다음에 하봉규 교수님,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특별히 김준홍 목사님과의 관계는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저희 애기들 요만한 걸 다리고 부산의 강사모시를 갔다가 개박받고 서울 도로교회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모교에 집회할 때 간 참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이요, 목회자요, NGO 사역하는 그런 전혀 주변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듣고 부산일보에 오단통 광고를 내고 부산역에 처음으로 2017년 11월 16일 나갔습니다. 300명이 오셔서 12번 13번의 집회를 통해서 한 3만 명에 되는 의원들을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이 나라를 바꾼다는 그 일념으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정말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6.25 때도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두 손 들고 오늘 이 전쟁의 이 결과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했을 때 다부동 전투를 승리하게 하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하시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크고 작은 굴곡이 있을 때마다 부산이 일어났습니다. 비근한 것으로 최근에 여러분 지난 총선의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선거 가운데서도 18석에 17표를 국회의원을 자유파가 만드는 역할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무명이고 밑에서부터 현장에서 발로 뛰었지만은 2017년부터 집회 신고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한 것도 150회 이상이 됩니다. 목사가 토요일마다 서울에 1년 6개월 올라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군들이 생겨서 부산에서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번 차량시도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해서 정말 큰 기동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산 경남에서 이와 같이 김준호 목사님이 앞장선 이런 일에 저희가 힘을 다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논리하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바르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을 통해서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함을 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시민이 하면 나라를 바꾼다. 행동하는 시민이 나라를 바꾸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본질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실패한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역사관이 민주당의 역사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위중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인 북한의 해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로 한 단계 그 놀라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정말로 암울한 어두운 길입니다. 바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중국의 은밀한 침투가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고 싸워 주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 미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의회에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연설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얻지 못하는 한 자유진영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이미 예견된 싸움이고 언젠가 싸워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 전쟁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뿌리인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 정권의 그 포갑 가운데 놓여진 중국의 무수한 영혼들을 해방하고 자유화하는 날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주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겁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을 자유화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나면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북한을 해방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준홍 목사님도 그렇고 김승규 장로님도 그렇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신데요. 그리고 또 이 두 분보다 여기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곁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명 완수하실 때까지 꼭 살아계셔서 그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청년연합 대표 손영광입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손윤범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바른청년연합 그리고 연금개혁 청년행동 등 여러 이제 보수 2030 청년들을 모으고 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나라가 망해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누구는 그걸 의도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일 때문에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들었던 생각이 독립정신을 썼던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감옥 안에 있다가 당시에 한영 사전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한영 자전을 쓰는 중에 내가 너무 비분 관계에서 어떻게 사내가 6년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몇 장이라도 써서 국민들을 깨워야겠다라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정치가 너무 수상하니까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바로 이 독립정신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신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힘써 싸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서 많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이승만한테 반박하기를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우리의 책임이냐. 저렇게 관원들이 너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저거는 다 윗사람 잘못이고 백성들 2030 일반 국민들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한 번 맡긴 후에 자기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직책을 다하려 하더라도 혼자서는 힘이 모자라서 어찌할 수 없다. 현인군자라도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이 인정의 자연스러움이니 어찌 저 일꾼들의 잘못만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관원들의 힘이 없다. 그러나 백성이 막으면 패단이 생길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청컨대 한번 헤아려 보라. 전국의 백성은 얼마나 되며 관원은 얼마나 되는가. 수요의 머릿수의 다소를 비교한다면 누가 힘이 많으며 누가 권세가 세기에 백성이 약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당시에 심지어 대한제국인데 아직 민주공화정이 안 됐는데도 백성들의 힘이 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한길 선생님께서 선관위의 문제가 크다. 부정선거를 내가 꼭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문제가 많지 않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가 넘어가고 방금 연락을 하면서 오는 길이었는데 지금 2030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깨어나라. 이거를 이제 호소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또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200만 명의 공무원 시험 제자를 가르쳤던 전한길 강사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라 하고 있는 사태까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제는 여러 청년들이 모여서 국회에 가서 연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입법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액수를 적게 내더라도 무조건 더 많이 받자. 이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걸 높이자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 앞으로 60년 동안 2,700조 원에서 3,100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제도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나눠주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될까봐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입 닫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받는 돈을 줄여서라도 미래세대 빚을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6월 안에 받는 돈 늘리는 그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 다 합치면 2천조 원입니다. 2천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천조 원의 빚을 늘리겠다? 나라 다 팔아먹자는 겁니다. 이런 아주 합리적인 것들부터 해서 청년들이 일어날 것들이 분야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청년들을 충분히 깨울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명석입니다. 네, 저는 2002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예.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듣고 대한민국 방송을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매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정말 발전된 정말 상황에 대해서 매일 들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지금 매일매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충격, 그리고 제가 받았던 그 영향을, 또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황자엽 선생님이 이제 만드셨던 대북방송에서 오랫동안 대북방송 기자로 이제 근무를 했고, 지난 10년간 조선일보에서 정치부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샌드 연구소는 사우스 앤드 노스 디벨롭먼트의 약칭입니다. 네, 뭐 모래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모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현재 반도체의 주재료가 되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그 주재료가 되듯이 우리가 모래처럼 대한민국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고 또 더 나아가서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는 튼튼한 초석으로서 역할을 다지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샌드라는 이름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박충건 의원,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최공희 대표님, 그리고 저 김명성, 3명이서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던 이 단체가 정말 저희가 소기에 목적했던 바를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을 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바지하자, 네, 이런 취지로 출범을 했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북한 정세 분석을 이제 매 달마다 진행을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일본, 중국 학자들과 함께 1년에 3, 4회씩 동북아 국제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통일의 어떤 그 당위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182개국 그 정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에게 지금 현재 약 1만 명에게 지금 현재 북한 상황과 또 대한민국 그 유명하신 분들의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그 칼럼을 저희가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 뉴스레터가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스팀슨 센터에서 저희랑 단독으로 이제 전략 대화도 여러 번 했고 상당히 많은 그 조언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들 가운데 하나가 샌드 연구소는 연구소인데 저희가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에서 이제 그 최신 정보들을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단독이라는 이제 기사를 붙여서 전 세계 이제 그 뉴스레터에 공급을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연구소인데 왜 단독이라는 표현을 쓰냐? 차라리 대중매체를 갖고 열심히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줘라,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샌드 타임즈라는 그런 또 신문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와 별도로 또 대중매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말 북한 소식을 더 널리 알리고 또 우리의 통일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이런 역할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10년 그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통일 외교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것이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기사를 써달라고, 특히 이렇게 행사를 하는 기사들을 써달라고 보도자료를 갖고 오면 저는 정말 쓰고 싶죠. 정말 많이 쓰고 싶었지만 올라가면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그 신문사 언론사 말로 이제 킬된다 그럽니다. 기사들이 다 이제 전부 쓰지 못합니다. 제 의지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오늘 출범하는 자유시민연대처럼 이런 활동들을 과감하게 이제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매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샌드타임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자유시민 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정말 제가 북한에서도 이제 겪어봤고 또 여기 대한민국에서 겪어보면서 자유라는 것은 정말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다. 저희는 정말 뼈저리게 이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앞장서야 되겠고, 정말 젊은 청년으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10년 된 법인이고요. 청소년에게 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고, 특히 이 외설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질서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양평원, 기타 반국가적 교육단체들에 저항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는 이 단체 이제 설립자이고요, 펀드레이저입니다. 사무실은 송파에 있고요. 이제 평직원, 이제 풀타임 직원이 6분 계시고 파트타임 2분 계십니다. 연구원 2분 계시고요. 순수하게 후원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씩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차세대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취지의 법,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국가가 망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더라, 그 얘기를 처음 접하고 하던 약국을 접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약사였습니다. 테헤란로에서 약국을 했고 잠실 사거리에서 약국을 했고 돈 맛을 압니다. 돈 잘 벌었어요. 제 남편은 치과의사입니다. 사실 굉장히 정해진 길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느냐. 간곡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악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10대들이 심각한 반국가적, 반질서적, 반생명적인 가치관에 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도 이미 전교조는 77차 공동교리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육과 비혼주의를 양산하는 페미니즘 교육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자,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다릅니다. 정치 이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좌경화시키고 반국가적으로, 반성경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헬름 라이가 그 얘기를 했죠. 막시스트들이 얘기를 했죠. 그 아이들을 좌경화시키는 방법은 얘들아, 민주당이 오라,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좌경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얘들아, 결혼은 남자끼리도 할 수 있어. 여자끼리도 할 수 있어. 얘들아, 태중에 있는 인간은 국민으로 칠 필요가 없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태중에 있는 자녀를 주고 있는 것도 인권이야. 얘들아, 꼭 가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 비혼주의가 최고야. 얘들아,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성별이 뭐가 중요해? 너의 정체성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 모든 질서는 타결할 수 있어. 그게 네 인권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야.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한다면 혐오자로 고발해. 신고해. 탄핵해. 실제로 미국의 초자경화 성교육 책에 보면은요, 대통령 탄핵법이 나옵니다. 그게 동화책이에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왜 반대해? 그 대통령은 탄핵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서명 받고 탄핵합니다. 그게 무료로 민주당이 나누어진 책입니다. 제가 들었더니 100만 부를 나눠주었대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민주당, 공화당 단어를 듣지 않고도 충분히 민주당 지지자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분자혁명이 아이들을 덮치고 있는데 우린 너무나 여기에 손 놓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죽하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도 약국하고 싶습니다. 약국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시시각각 중독과 잘못된 성가치관, 이 작용화된 성교육에 절고 있습니다. 국영수 시간에 아이들이 주로 작용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육 시간과 역사 시간에 작용화됩니다. 교련 과목은 사라졌지요. 아이들에게 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바른 성가치관 심어주는 거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작용화입니다. 그 아이들 금방 참정권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 아이들의 손에 우리가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손에 죽습니다. 자파테로 총리가 스페인에서 집권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극좌의 모습을 보였던 그가 만들었던 법을 보십시오. 10대들을 그리고 온 국민들을 분자 차원에서 작용화시키는 법들이었습니다. 신속이혼법,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낙태지지, 정말로 수십 가지 반생명적인 악법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분자적 차원에서의 작용하여 반질서요, 반국가요, 반생명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천한 만물보다 한 생명이 귀합니다. 그 생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가족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의 네오막시즘입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말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까? 다음번에 반드시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은 최소한의 자본을 담는 단위인 가정부터 파괴해라. 그래야지 공산주의가 성공할 것이다. 그게 네오막시즘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50명씩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마약 다 어디서 왔죠? 펜타닐 어디서 왔습니까? 예, 재료는 중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조합은 남미에서 한다 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왜 마약이 이렇게 먹통이 됐을까요? 누구 손이 이렇게 됐을까요? 추미애 장관 왜 도대체 마약 조폭 때려잡는 부서를 없애버렸을까요? 아이들에게요, 철저한 마약 예방 교육했을 때 이 아이들은 작용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약을 쥐어줘도 신고합니다. 지난주에 학부모 단체들이 2천만 원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마약 예방 강사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성교육 강사를 2,300명 이상 양성했고 저는 4,000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고 양평은 없어져도 됩니다. 여가부 양평은 없어져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산 땡큰 안 받고 오히려 후원과 전체적인 펀드레이징으로 지금까지 학교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만 13,000번 이상의 출강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지금 아이들요, 법정연수교육과 의무정교육기간 시간, 성인지 교육,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금 처음부터 이게 예산이요, 다 저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 저쪽으로, 우리의 수조 원의 예산이 아이들 작용화시키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 교육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약 예산은 죽어도 안 주죠. 마약 예방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중순에 서울시 아동성문화센터 수탁기간 바뀝니다. 다 이거 찾아와야지 됩니다. 너무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10년째 약국을 잡고 일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이요. 전 대표라 봉사직입니다. 우리 협회와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천 강사와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사천 강사는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스텝이 기독교인이고 모든 이사가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거기 설립자이고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차세대를 깨우지 않으면은 어른들의 집회로 끝나버리면은 우리 아이들 손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들이 작용하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분들 앞에서 이렇게 덕담과 결의를 하게 돼서 송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민주는요, 인민민주와 다르고 또 그냥 민주와도 다르죠. 자유민주라는 것은 제가 배우기로는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법치가 제대로 운영되며 혹여라도 이 두 가지가 잘 운영되지 않을 때 사법부가 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보존이 되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입법부는요, NL과 PDL 계열의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고요. 사법부도 굉장히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 영화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정교조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고요. 교과서에 92년 이전 대통령들에 대한 묘사가 어땠는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영화판도 사실 동일합니다. LGBTQ 소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투자가 아예 안 되고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독교 감독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본인이 믿음이 있어도 이런 걸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해체주의 감독들이 상을 받고요. DEI 정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하지 않으면 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벨상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법부가 지난해 7월 18일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사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법조인들이 몸을 낮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가 계속되고 사법부 작용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우파 대통령이 또 당선돼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시지만 대통령제에는 의회 해산권이 없고 또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법치주의 붕괴의 아주 단적인 증거는 우리 대의제가 칼을 맞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결이 남았을 텐데요. 우리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감시해야 되고요. 하나가 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2013년 그리고 14년에 납북된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님께서 12년째, 1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올해 10월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경주에 에이펙 때문에 옵니다. 어떤 한간의 말로는 푸틴이 전쟁을 끝나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김정은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맞이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맞이하셔야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는 2017년에 오토 원비어 사건 직후에 바로 그 다음해입니다. 2018년 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국무장관과 함께 국적기를 몰아서 3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들을 데리고 귀국하셨습니다. 우리는 김국기, 최춘길, 또 김정은 선교사님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고 복음을 들고 북진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물리학자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차가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차가움의 정의는 물리학적으로 열의 부재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물리학자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두움은요, 실체가 없고요.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죽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거짓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져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애국적인 모임에 거수 경례가 빠지면 안 되겠죠. 충성!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나쁜 사람이라면 아마 저일 거예요. 저.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너 지옥 가. 아이고, 불 뜨거운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마음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에 실종미군, 북한에서 찾아진 실종미군 55박스가 쭉 내려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1950년 6.25 등입니다. 황해도에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만삭이었는데 아이고 이거 애를 어떡할까? 여기서 나면 다 북한의 엉터리인데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어머니 폐는 만삭인데. 그래서 소문을 하니까 황해도 해주에 미군 군용열차가 남쪽 왔다 갔다 한다고 동네 사람들 그런 거 듣고 아버지께서 아니 저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 아버님이요. 아버님께서 여보 우리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남쪽에 가서 이 뱃속에 애기 좀 키우십시다. 거기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어머님이 한번 여성분들 계시니까 10달 만삭 돼가지고 걸어보라 그러면 아마 귀뚱귀뚱 못 걸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12월이었어요. 북한이 좀 춥니까?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아버지가 손잡고 어머니 배이롱 이렇게 된 걸 쩔뚝거리면서 황해도 해주까지 어떻게 왔는데 정말로 기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차 좀 타면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 좀 될 텐데 가지고 딱 보니까 총을 딱 든 미군들이 쫙 보초 그때는 전쟁통이니까 어림없죠. 그러니까 딱 있으니까 이제 제일 뭐 좀 얼굴 봐서 좀 착하게 보일 만한 보초병을 쓱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손잡고 무조건 영어를 못하니까 북한에서 손잡고 손가락 하니까 거기에는 어머니 배 이렇게 하니까 그 헌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머니 배를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배가 이만하니까 아버지가 기차를 알리면 기차. 그러니까 그 헌병이 딱 알아듣고 영어 몰라도 그게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딱 더니 이렇게 뭐 하더니 조금 있다가 딱 장교 아버지 말씀이 장교 같은데 지휘관 거기 딱 오더니 뭐 제대로 되는 어머니 배를 다시 한번 그 폭탄인지 모르니까 어머니 배를 다시 장교가 확인하고 오케이 열차. 그래서 그 군용 열차를 이제 얻어 탔는데 솔직히 그 추운 때 북한에서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얼굴이 아마 배고픈 얼굴이었나 봐. 미군들이 그냥 태워준 게 아니고요. 시레이션을 이만큼 한 보따리 가져왔대요. 근데 그냥 주는 것도 황송한데 따뜻하게 데워진 거. 야, 그러니까 이게요. 미국의 그 휴메니 정신은 굉장히 이거 전쟁통에도 있나 봐. 따뜻한 걸 한 보따리 주니까 아버지가 깡통가니까 맨 고기 덩어리지. 그래서 어머님이 세상에서 최고 맛있게 먹은 게 그 시레이션 깡통이래요. 지금 가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은 제가 어쩌다 식사를 모시게 되면 웃으면서 야 아무리 좋은 먹어도 그때 너 뱃속에 넣고서 그 미군들이 준 그 깡통에 드는 고기가 최고 맛있다. 그 얘기를 가끔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텔레비를 딱 본 순간 아하 저 위에 박스 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태워준 미군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가슴속에 왜 닿지? 옳지 가자. 그래서 저희 집이 양주입니다. 건너 가면 우리 목사님 사시는 동두촌에 미군 캠프 케이지라는 미군 부대가 아직도 있어요. 거길 가서 무조건 영어를 제가 모르니까 나오는 병사 붙들고 Hello, I want a chapel. I want a chapel. 그래가지고 하니까 미군 중에 쭉 나오는데 무슨 노인네가 와서 자꾸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짓 지나가 네 번째 목사님 하나님이 두드리면 열리라고 그랬으니까 두드리니까 네 번째 사병이 제 손을 잡더니 가자. 당신 목사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택시 그 안에가 얼마나 넘은지 택시가 있더라고요. 아니 나 돈 없다 했더니 괜찮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갔는데 미군 부대 내에 교회 같아. 딱 보니까 딱 가더니 그 사병이 두드리니까 나오셨는데 딱 장교 복장에 딱 나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목사님 같아. 그래 들어라.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무전기를 딱 들더니 어쩌고 하시니까 조금 있다 카투사 한 명이 딱 와요. 카투사 한 명이 딱 오더니 선생님 목사님께서 통역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니 은혜 받은 거 미군들은 은혜 받은 거 제가 고마워서 여기 와서 기도 좀 미군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우리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네 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자서 미군들하고 이렇게 행사하는 거를 조선일보에서 완전히 한 면을 다 내줬습니다. 어떻게 노인네가 저렇게 혼자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미군들이 보고서 평택사령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 행사에 합작해서 작년에 최초로 미군들하고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미군 언론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내가 조그맣게 갖고 온 것을 어느 좋은 분이 좀 같이 좀 가져가셔서 더 좀 좋게 해줄 수 없는가 생각한 끝에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딱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 모임이 있다. 아이고 이거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간사님한테 저 좀 가서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심부름. 그래서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딱 하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대한민국 이대로 놔둘 수 없어. 뭔가 좀 살아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뜻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6.25 동의들이 태극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일반 태극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빛내자는 빛나는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지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시면 목사님께 이걸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거요.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만듭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 순서로 우리 김준원 목사님께서 마무리 말씀과 만세 3차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리가 없어서 서서 참여하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만세 삼창 안 하던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3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 다 일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통일한국 만세 3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통일한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 자유민주 시민연대의 신년 할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여기 중국 대사관에 있는 앞에서 CCP 중국 공산당을 아웃하자는 것과 스탑 더 스트리라는 운동을 전국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에서 주관하는데, 여기 시간 나시는 우리 참석한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중국 대사관 앞으로 모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